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을 좋아하는 60대 중반의 여성이랍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자꾸 제가 살아온 날들이 떠올라 마음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서툴지만 글을 써보게 됐어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와 저,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셋이 살았고요. 아빠는 큰 역이 있는 시내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셨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서울 가고 싶다고 해서 중학생이 되자 바로 보냈죠. 저는 그런 거에 큰 욕심이 없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생각이 다르셨어요. 성미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 능력을 길러야 돼. 아빠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너도 성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아빠가 부자는 아니어도 밀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줄게. 니들 엄마 없어서 힘들게 컸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 아빠 말 나도 다 아는데 아직은 뭘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아빠 말 명심하고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 라고는 했지만 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저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공부가 두루두루 재미는 있었고 머리도 나쁘지는 않아서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적당히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생각하자 싶었죠. 별 탈 없이 평범한 날들이 계속될 때까지는 그랬어요. 고2 가을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성미야, 얼른 병원에 가봐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구나. 네? 왜요? 어디서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그랬다나 봐. 저는 바로 시내의 종합병원에 갔고 아버지는 수술 중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수술이 끝나봐야 안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생한테 연락을 하고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혼자 대기실에서 아빠가 무사히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빠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공장을 운영하는 건 힘에 부쳐서 힘들 거라며 모든 걸 놓고 푹 쉬어야 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우리 애들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창창한데요. 아빠가 돼서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니.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저 일해야 돼요. 아버님, 그러다가 자식들 두고 먼저 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자녀분들한테는 더 힘들 거예요. 결국 아빠는 정비공장을 정리하고 친구에게 넘기고 집에서 쉬게 됐어요. 아빠, 지금까지 열심히 일만 했잖아. 그래서 이제 쉬면서 몸 돌보라는 신호야. 의사 선생님 말대로 우리만 놓고 아빠가 집 먼저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걱정하지 마. 나도 살 길 있고 성호도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 아빠는 건강을 회복할 생각만 해. 저는 일을 그만두고도 우리 걱정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빠를 안심시켰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그동안 적금도 들어놓고 돈도 모아 놓으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작정 그 돈을 쓰자고 할 마음은 없었어요. 저라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 동생도 마음 놓고 공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가기로 결심했고 다행히도 회계학과에 무난히 합격했어요. 아빠도 동생도 제가 경영 쪽으로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일하면서 공부하기에는 회계학과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척의 소개를 받아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행정실 아르바이트를 했죠. 말이 행정이지 저는 잡심부름만 했어요. 누구도 제게 일다운 일을 맡기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묵묵히 주어진 걸 해냈고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회계사무소에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 행정실 일을 그만둘 때쯤 저는 그 학교 윤리선생님한테 뜻밖의 고백을 받았어요. 박성미 씨 마음에 들어서 언제 고백할 수 있나 계속 타이밍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안 나온다고 하니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저 박성미 씨 좋아합니다. 저랑 만나주세요. 아니, 선생님이 저 같은 행정보조가 어디가 좋다고요. 그리고 저 이제 대학 졸업해서 겨우 작은 회사에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정도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 가진 사람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좋은 조건이란 게 뭔데요? 제 마음에 들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성미 씨도 저 싫은 거 아니죠? 저 좋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요. 22살이었던 저는 연애 경험도 없었고 일하고 공부만 하느라 미팅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윤리 선생님이 남자답고 박력 있어 보였고 저의 배경을 보지 않는 사고방식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저는 그렇게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과 첫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하기까지 모든 게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얕잡아 봤어요. 상견례 날에는 아빠와 동생도 우습게 여기는 게 보였어요. 어머, 난 니네 아버지 어디 노가다 하다가 밥 얻어먹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 하마터면 인사도 안 날 뻔했다. 동생은 서울 생활 오래 했다면서 촌티가 하나도 안 벗어졌네. 암만 인류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뭐해? 사람이 세련미가 있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아빠와 동생은 저를 위해서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어요. 저와 동생이 자취방으로 가며 저는 속내를 털어놨어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 결혼 하지 말까봐. 왜? 그 어머니가 말 그렇게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또 우리가 딸리는 건 사실이잖냐. 아빠는 그런 말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래. 나는 진짜 자존심 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누나,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사람 놓치지는 마. 누나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살면 되잖아. 그걸 우리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동생은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제 마음을 위로해줬고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너무 미안했죠. 다음날 만난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사과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돈 뗄 집안 사람들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하면 어떡하냐. 그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냐며 한 소리 했어요. 우리 엄마 원래 솔직해서 그래. 거칠어 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 대신 뒤끝도 없고 시원시원해. 노인네들이 다 그렇지 뭐.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또 그런가 싶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워낙 남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면서도 거친 직원들한테도 상냥하게 대하던 분이셨어요. 동생도 아빠를 닮아서 다정한 편이었고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때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혼수를 장만할 때도 저는 못 모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준비를 했고 그러느라 모아뒀던 저금은 물론이고 아빠한테도 손을 벌려야 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명품만 해달라는 거 난 너무한 것 같아. 진짜 결혼식장 위약금 물고 다 물리고 싶어. 다른 집은 더한 것도 해간다더라. 아빠 친구들 보면 진짜 빚내서 딸 시집 보내고 그래. 이 정도는 그러려니 눈 감고 넘어가. 아빠는 제가 엄마 없이 결혼해서 제대로 해온 거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뭐든 받아주고 다 해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결혼이란 게 여자가 시댁에서 해오라는 대로 많이 해가던 때이긴 했지만 저는 은근히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빠는 저만 잘 살면 된다고 달래셨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결혼을 했고 한 6개월 정도는 나름 잘 살았어요. 남편도 연애할 때처럼 저한테 잘해줬고 시어머니도 주말 아니면 저를 잘 부르지 않으셨죠. 그런데 저한테 자꾸 시댁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건 불편했어요. 안 그래도 저랑 남편이 매달 계좌로 돈을 보내드리는데 주말마다 저만 보면 돈이 모자란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너 내 친구 영희 알지? 니들 결혼식 때도 왔잖아. 걔 며느리가 이번에 백화점에 가서 밍크코트에 모자까지 세트로 맞춰줬다더라. 내가 그런 며느리 복은 없어도 우리 쓸 돈은 넉넉히 주는 복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나도 내 아들 어디서 빌어먹으며 키운 것도 아닌데. 어머니, 그 돈이면 지금 생활비로 쓰시는 돈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으로 친구분들 만나시고 여행 다니시는 데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앞으로를 위해서 돈도 모아야 되는데 솔직히 좀 버거워요. 야, 내가 그 돈으로 놀러 다닌다고 누가 그러니?
민수가 그러디? 걔는 지 엄마를 이상한 사람 만드네. 근데 너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니들 돈 모으지 말라고 하기랬니? 있는 데서 나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 얘가 가만 보면 사람 속물처럼 만들고 그러더라.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 뜯어먹고 사는 줄 알겠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고 집에 온 남편은 제게 불평을 했어요. 당신은 가끔 보면 너무 융통성이 없어. 어른이 그런 말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 처음부터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야 기대를 안 하시지. 돈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안 주면 그게 더 나쁘잖아. 내가 뭘 당신을 곤란하게 해? 내가 당신이랑 어머니 기분까지 생각하면서 없는 말 해야 돼? 그러는 당신네는 왜 내 기분은 생각 안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만 알아달래?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이렇게 따박따박 대들어. 여자가 그러면 집안 사람들 신경 쓰는 게 일이지. 누구더러 자기 기분 안 알아준다고 징징거려.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화가 났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서로 조심하자고 하면서요. 그때는 저도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것 없는 집 딸이라고 무시하셨지만 그래도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았는데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이었어요. 네가 다른 건 없어도 돈복은 있나 보다. 네가 집에 들어오고 돈 걱정은 해보질 않네. 시어머니는 제가 돈 가지고 남편 기죽일까봐 은근히 신경 쓰면서도 저한테 용돈을 못 받을까봐 그런지 눈치를 보긴 했어요. 그럭저럭 결혼하고 1년이 넘었고 저는 아이를 갖게 됐어요. 10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알게 됐는데요. 그전부터 남편이 많이 늦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가 생겨서 좋다면서도 입시랑 애들 진로 상담 때문에 바쁘다고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예 집에 오지 않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전에는 애가 생기기를 바라던 눈치더니 막상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지면 낳을 때 더워서 고생 좀 하겠다. 그런 걸 계산해보지 그랬니? 넌 친정엄마도 없는데 산후조리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야지. 나 고생시킬 생각은 마라. 회사도 바빠서 야근이 많아졌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까지 저러니 서글펐어요. 정말 친정엄마 없는 서름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하루는 거래처를 다녀오는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다가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죠. 아유, 우리 예쁜 사모님 힘들어서 어째. 조심조심 내 손 잡아 얼른.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온 곳은 산부인과였어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정말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택시가 오자 타고 가버렸고 저는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좀 전에 택시 타고 가신 분들 여기 다녀요. 우리 친척인데 임신한 걸 몰라서 혹시 맞으면 깜짝 선물이라도 주려고요. 아, 좀 전에 나가신 이선영 산모랑 남편분이요? 맞아요. 지금 12주차 되셨어요. 라고 순순히 얘기해주는 접수대 간호사의 말에 정말이지 까무라칠 뻔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오고 저는 낮에 본 걸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뇌 뒤밟고 다닌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 누가 뒤를 밟았다고 그래? 거기 거래처 있는 동네야. 당신하고 웬 여자가 산부인과 나와서 택시 타고 갔잖아. 원래는 천천히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1년 좀 안 됐어. 10달쯤 됐나? 그럼 나랑 결혼하고부터 만났다는 거잖아. 그 여자는 당신 유부남인 거 알아? 처음엔 몰랐는데 내가 헤어지려고 하니까 울면서 잡더라. 내가 애 아빠여도 상관없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랑 니네 집에 너무 실망했어. 아무리 없이 산다고 그렇게 후줄근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너 나이 어리다는 거 빼고 장점이 없잖아. 수준이 안 맞아서 친구들 모임 가는 것도 쪽팔려. 그건 너도 알지?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하더니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결혼하고부터 계속 자기 아내를 속여왔다는 것도 억장이 무너졌어요. 시댁에도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진 다음에 인사했다더군요. 모두 짜고서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거예요. 네가 다 알았다니 복잡할 것도 없겠네. 우리는 너한테서 낳은 핏줄 하나도 안 반갑다. 아직 초기니까 알아서 지울래? 애가 없어야 깨끗하게 헤어지지. 어머니,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민수 씨 아이예요. 어머니 손주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니네 핏줄 섞여서 나오는 애가 뭐 좋을 게 있겠어? 우리 집안 물만 흐리지. 그리고 그 애가 민수 아이라는 증거는 있니? 너 야근한다고 어디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막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피니까 다 그렇게 보이세요? 얘가 어디다 대고 눈부라리고 말대답이야. 거기에 우리 민수를 왜 집어넣어? 민수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네 행실이 칠칠치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아, 예, 그러세요. 당신 아들 행실이 발라서 그따위로 살았네요.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그 사람 학교에 다 까발리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예요.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니네 회사에 너 가정 내팽개치고 딴 남자랑 놀아놨다고 가서 깽판 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내 자식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해.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제 어깨를 몇 번이고 밀쳤어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며칠을 잠도 못 자다가 저는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였는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버티질 못한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남편이 세간살이를 싹 빼서 어디론가 사라진 거였어요. 정말 집만 덜렁 남겨두고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더군요. 남편 학교로 찾아갔지만 이미 경비실에 얘기를 해둬서 제가 학교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의부증에 걸려서 남편 괴롭히다가 이혼하고도 정신 못 차린 여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회사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은둔하며 지냈어요. 아빠와 동생이 전부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 매일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죠. 그렇게 2년 3년 시간을 보냈고 저는 시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라고 하기에는 간단한 매출 정리와 커피 심부름이 다였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도 우연히 지나가다 힘들어 그 앞에서 쉬게 됐는데 사장님이 커피나 한잔 하고 가라며 절 부른 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사장님은 인상이 푸근하고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였는데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좋은 말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괜히 그 부동산에 들락거리게 됐고 그러다가 사장님이 이렇게 올 거 아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부지를 사야 되는지 어떤 집을 언제 사고 파는지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부동산에 대해 조금씩 배웠어요. 성미야, 이거 봐. 여기 이 땅 어떻게 될 것 같니? 입지를 보니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모를 테니 먼저 사두면 나중에 큰돈 벌겠는데요. 그랬지? 그럼 너도 살래? 내가 돈 빌려줄게. 저를요?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 쭉 봤는데 성실하고 싹싹하고 믿을만 하겠다 싶어서 그래. 착한 사람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어. 이렇게 세워줘야지. 내 돈은 여기 땅값 오르고 팔 때 줘도 되니까 한번 투자해봐. 라며 사장님은 저를 밀어주셨어요. 저는 이대로 인생을 끝낼 게 아니면 다시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사장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장님과 반반씩 그 땅을 샀죠.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 그 땅은 재개발 지역이 되었고 저와 사장님은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사장님, 그때 빌려주신 돈이요.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께 다 갚고도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네가 잘 살면 은혜 갚는 거야. 이제 그 돈으로 재산 불려봐. 저는 입지가 괜찮은 곳에 낡은 집들을 몇 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팔고 또 땅을 사서 되팔면서 재산을 불렸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인 지역에 땅을 샀죠.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하다 보니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성미야, 이제 앞으로 부동산 규제도 심해지고 전처럼 큰 돈은 벌지 못할 거야. 이제는 투자로 돌리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거다. 사장님은 이미 서울에 있는 아들들이 투자회사를 세워서 거기에 큰 돈을 넣고 굴리고 있었어요. 저도 수익이 제일 좋은 건물 하나와 저와 아빠가 살 아파트만 남기고 전부 처분을 했고 괜찮은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생 끝에 복이 온다고 성미 너를 보면 그 말이 딱 맞다. 이게 다 네가 노력한 덕분이지만 말이야. 맞아 누나. 누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이게 다 아빠랑 성우가 착하게 살아서 나까지 복을 받는 것 같아. 착한 끝은 있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저는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의사 자격증을 딴 동생에게 강남 좋은 곳에 병원을 차려줬어요. 그러고 나니 제 할 일을 다 했다 싶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사장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남자라면 학을 뗐지만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인 그 사람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쓰이고 자꾸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 성격이 조용하고 세심한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결국 저와 남자는 재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식 대신에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 저는 오후에 근처에 있는 편집샵에 들러서 예약해 놓은 옷을 찾았어요. 그 옷을 입고 식사하러 가려는데 건물 청소를 하는 할머니가 제 구두에 구정물을 쏟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예, 너 성미 아니니? 네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옷은 또 뭐고?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어쩜 이럴 때 너를 딱 만나니? 이 손 놓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며 시어머니한테서 떨어졌어요. 무슨 짓이라니? 나 기억 못하겠어? 네 시어머니잖아. 얘 정말 잘 만났다. 우리 지금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렇게 다시 만난 게 다 하늘의 뜻이다. 하고 다니는 거 보니 아주 폈구나. 우리 어디 가서 자세히 얘기 좀 하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봐요 할머니. 내가 댁하고 얘기를 왜 해요? 댁의 집이 나앉던 말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말고 내 구두값이나 물어내요. 상관이 없다니. 네 시댁이었잖아. 너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변한 거야? 이러면 못 쓴다 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누가 할 소리를.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별 볼 일 없다고 멍청한 본처 쫓아내는 집안이 잘 될 리가 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바람난 지 아들 감쌀 줄이나 알고 우리 집이 처진다고 오만 모욕을 다 하고 결국 아이까지 잃게 만들었잖아.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볼까? 내가 당신들 망한 데에 더 톡톡히 보태봐? 라며 새겨 나오자 시어머니는 청소도구를 챙겨서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갔어요. 저는 좋은 날 액땜했다 치고 호텔로 갔고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같이 나왔어요. 성미야, 나야. 전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 뒤로 숨었어요. 당신 누군데 남의 아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저 사람 남편이었어요. 엄마가 여기로 갔다길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미야,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여보, 나 저 인간하고 단 한마디도 하기 싫어. 저 인간이 바람피고 학교에 내가 의붓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녀서 나 고개도 못 들고 다녔단 말이야. 성미야, 다 지난 일 가지고 쪼잔하게 왜 이래. 잘 살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거야? 라며 전 남편은 끝까지 저를 몹쓸 여자로 만들더군요. 어디 그럼 변한 사람 맛 좀 볼래요? 여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 호텔은 수상한 사람을 막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112 불러주세요. 제가 소리를 치자 호텔 직원들이 와서 남편을 양쪽에서 붙잡고 끌어냈어요. 성미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은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지만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빠져나왔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바람나서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아이도 내팽개치고 집안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더라고요. 자기가 진 빚까지 시댁한테 다 떠넘기고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더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건물 청소부도 못하고 쫓겨났고 전 남편도 다시는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서 적금 명령을 받아냈어요.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고요. 소문을 듣자하니 전 남편은 학교에서도 잘려서 배를 탔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살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한다더라고요. 그게 벌써 20년쯤 전이네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의 사업과 일을 모두 접고 제 고향으로 와서 별장을 짓고 한가롭게 살고 있어요. 둘 사이에 아이는 없지만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려고 그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베푼 일은 꼭 돌아오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끝은 있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